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첼시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경기 스코어는 2대2로 비긴 경기가 되었죠. 경기 전에는 첼시의 기세가 올라왔었지만 최근 아스날한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첼시가 경기 스코어가 2대2로 된 게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아스날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왔던 경기였습니다. 포체티노가 얼만큼 아스날을 제어했냐면 전반전에 아스날의 슈팅이 2개만 나올 정도로 제어했습니다. 물론 경기의 모멘텀을 살펴보면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듯 아스날이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은 길었고 길다 보니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지만 아스날이 상대 박스까지 도달하는 데는 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포체티노는 어떻게 아스날의 빌드업을 제어할 수 있었는지, 전형적인 포워드 없이 공격 상황에서는 어떤 역습 패턴을 보였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첼시는 4-2-3-1 형태, 아스날은 4-3-3 형태로 나왔습니다.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하는 상황부터 보면 대부분 골키퍼인 라야를 왼쪽에 두면서 가브리엘, 라야, 살리바, 벤 화이트의 백4라인을 만들었는데요. 라야가 디펜시브 서드에서 높게 올라오지 않지만 센터백들 간의 간격을 넓게 유지하는데요. 이런 형태가 갖춰질 때 아스날은 가브리엘과 벤 화이트가 양쪽 사이드에 가깝게 위치해 넓은 공간에 위치했습니다. 아스날이 후방에서 형태를 이렇게 갖출 때 첼시는 센터백부터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아스날이 디펜시브 서드에서 조금 더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미드 지역의 초입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첼시가 이렇게 압박하는 타이밍을 미드 지역부터 시작한 이유는 가장 중요했던 중원 지역에서 수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스날의 빌드업 형태상 3-2 형태가 만들어지죠. 진첸코가 안으로 좁히거나 라이스가 내려오면서 선수들의 위치는 유연하게 바뀌지만 형태는 3-2-4-1 형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아스날이 형태를 이렇게 유지하면 중원에서는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두 선수와 두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간의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만약 첼시가 아스날은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4-4-2 형태에서 투톱이 그대로 나가서 압박하거나 4-1-3-1 형태에서 4-1-4-1로 전환되는 수비 시스템을 갖추고 나왔다면 이런 이성 공간이 나오기 쉬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센터백들이 나와서 묻어치는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이 방법은 리스크도 크고 묻어치는 타이밍을 잘못 가져가면 라인을 다 낮추는 상황이 자주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첼시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첼시는 앞서 말했듯 아스날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갤러거와 콜 팔머는 위치에 따라 한 명이 나가고 남은 한 명은 내려와서 아스날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견제해주는 형태였는데요. 첼시의 4-4-2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은 포워드가 나가면서 같이 올라오는 미드필더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예시로 봐서 갤러거가 올라가서 견제할 때 콜 팔머가 이 선수한테 붙어주고 주로 엔조가 올라와서 남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견제하는데요. 이렇게 포워드와 미드필더가 같이 올라가서 견제하면 사실상 아스날은 이 공간에서 볼 받기 협소한 공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원에서는 1대1로 붙다 보니 볼이 가운데서 풀어나오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 자주 보였던 움직임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오는 움직임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 움직임에는 두 가지 의미로 추측되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볼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받아주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가브리엘이나 벤 화이트가 좁히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나가서 위치했는데요. 특히 벤 화이트는 아예 사이드백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벤 화이트의 터치맵과 히트맵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사이드백처럼 넓게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미드필더가 내려오고 벤 화이트가 오버래핑하면 첼시의 투톱은 아스날의 간격 넓은 백스리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갤러거와 콜 팔머가 여기까지 오면서 미드필더에게 들어가는 루트를 차단해주고, 이런 상황에도 공격형 미드필더가 사이 공간에 위치할 때 엔조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런 방식으로 첼시는 중원에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4명의 선수를 수적으로 크게 부족함 없이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운데서도 어려워지고 벤 화이트도 오버래핑 했기에 사이드에서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야 할 텐데 여기서도 무드릭이 내려오면서 견제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사카도 내려오면
쿠쿠렐라가 같이 내려와서 견제하기에 쿠쿠렐라에게도 명확하게 수비 선택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두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아스날의 3-2 형태와 첼시의 4-4-2 형태죠. 아스날 센터백들의 간격도 넓은 상태고 가브리엘과 벤 화이트는 양쪽 사이드에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상황을 보면 4-4-2 형태에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두 수비형 미드필더를 1대1로 견제하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갤러거가 전진하는 타이밍과 엔조가 올라오는 타이밍을 보면 둘이 같이 올라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을 공간을 줄이고 있죠. 이후 볼이 벤 화이트한테 가면서 무드릭이 그대로 쫓아 나오면 수적 상황에서는 크게 불리함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데고르도 콜윌이 나와서 묻어도 되지만 웨데고르도 기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후에 사카가 내려와서 돌려쳐주는 게 아닌 이상 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풀 루트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풀어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면 이번엔 라이스가 내려와 있고 조르지뉴가 원볼란치로 위치하죠. 벤 화이트는 우측 사이드에서 오버래핑하고 사카와 웨데고르는 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우측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사실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킥을 통해 사카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스가 나오고 무드릭이 벤 화이트를 견제해주면서 쿠쿠렐라는 사카와 1대1을 펼치는 선택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벤 화이트가 우측 사이드에서 오버래핑하는 이유는 무드릭이 안쪽 공간을 견제하다 보니 바깥 공간을 내주기 때문인데요. 벤 화이트가 넓게 나오면서 볼 소유하면 안으로 주고 다시 들어오면서 숫자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가는 걸 노린 건데 1대1로 다 묶여버리고 첼시가 수비하는 입장에서 혼란을 주기보다 명확하게 수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비하기 편한 환경이었습니다. 후반에서는 오히려 첼시가 압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드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센터백 간격을 넓게 잡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껴서 3명의 숫자를 유지하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첼시 투톱들이 간격 넓은 두 선수를 쫓아다니게 만들면서 반대로 전환하게 만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미드필더가 나오게 만들어 2선으로 볼 투입을 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투톱이 여기까지 위치하면 사이드까지 가서 윙어를 나오게 만든다든지 등 수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상황들이 필요했습니다. 오히려 인내에서 만든 이런 상황들이 아스날이 쉽게 경기를 풀어낼 수 있었던 장면들인 거죠. 그럼 첼시는 어떻게 전개해서 역습 상황까지 만들었을까요? 일단 첼시는 포워드 없이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대신 콜 팔머를 최전방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하고 갤러거가 왼쪽에 위치하는 식으로 엔조와 카이세도가 투볼란치를 지키는 이런 4-2-4 형태가 나왔는데요. 톱이 없다 보니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와 위치하고 윙포드들은 양쪽 넓게 위치하는 형태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면 중원에서 주로 카이세도가 원볼란치로 위치하고 엔조가 한 칸 올라가는 형태로 위치했는데요. 이런 형태를 아스날은 4-4-2로 압박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제주스와 웨데고르는 항상 두 센터백을 같이 견제하고 라이스가 올라와서 상대의 빌드업 코어가 되는 미드필더를 견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첼시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역삼각형 형태를 형성하면 센터백이 따라 나오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스날은 제주스와 웨데고르가 콜윌과 쿠쿠렐라가 위치한 쪽으로 압박해서 실수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산체스까지 빌드업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제주스를 끌어오게 만들면 실바를 프리하게 만들어서 수적으로도 유리하게 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보다 첼시는 어느 정도 선 굵은 축구를 전개했는데요. 그렇다고 최전방 선수들을 바라보고 타겟맨 중심으로 한 축구나 목적 없는 롱패스가 아니라 후방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바라보고 최대한 가슴 밑으로 오도록 패스했습니다. 이후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등 뒤에서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돌아서 패스하거나 버텨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돌지 않고 바로 윙포워드에게 주면서 사이드백을 상대로 돌아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 박스를 바라보고 슈팅하는 걸 목표로 두었습니다. 첼시 후방에서 진행하는 이 패턴의 핵심은 결국 후방에서 전방을 바라보고 사이드나 하프 스페이스를 보고 주고 이 두 선수의 원투 패스로 후방보다 앞 공간에서 비교적 단순하게 풀어 나오는 방식입니다. 압박하는 팀들은 결국 앞 공간을 타이트하게 만들고 뒤에는 비교적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첼시가 원투 패스로 풀어 나오기 좋은 공간들이었죠. 그러면서
원투 패스로 풀고 가운데로 나오면 최대한 3명에서 4명의 공격 숫자를 유지한 채로 역습 전개도 가능했습니다. 첼시의 PK를 얻어낸 과정을 대표적인 상황으로 보면 산체스가 끼면서 투톱 중 한 명은 끌려 나오게 만들고 넓게 위치한 무드릭한테 전달하고 수비라인 구성원을 끌고 나오면서 이걸 안에 있는 갤러거한테 주고 본인은 다시 안쪽으로 좁혀서 들어오고 엔조가 대신 사이드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격 숫자도 4명이 확보된 상태에서 뒤에 갤러거와 구스토도 받친 채로 올라와서 이후에 스털링 크로스까지 올라와서 PK를 획득할 수 있었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